독일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재정과 관련해서 헌법까지 뜯어고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겠다라는 게 처음인데요. 재정 건전성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해서 경기 부양하고 안보를 가능하겠다라는 건 이거는 메가톤급 호재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유럽 죽어요. 유럽에 가보면 단순히 어떤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말고도요, 이미 산업적으로도 사망 선고를 받은 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일부러 제가 유럽 중앙은행을 쓰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재정기구들, 그러니까 각국 정부, 그 다음에 유럽 중앙은행이 같이 움직이는 형태를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보이지 않을까. 아주 중요한 건 유로화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최근에 뉴스들 보면 뭐 미국이랑 EU의 뭐 대립 이런 부분들도 눈에 띄게 되고요. 최근에 그 달러화보다 유로화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여기 한번 그림 한번 보실래요? 예, 잠시만요. 이 그림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좀 잘 나와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세상이 많이 바뀐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오늘 나왔었던 이제 신문에서도 나온 여러 가지인데, 유럽 자체가 그동안의 안정 중심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게 제일 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역사적 아이러니인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다시 앞장을 좀 놓고 보면 요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궁극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끝내는 방법이 사실 유럽한테 유리한 쪽이 아닌 거죠.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전쟁을 빨리 끝내는 방법을 침공한 애한테 뭔가 베네핏을 주면 빨리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너 이겼으니까 그만할래?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뜨악이 돼버린 거죠. 특히 이제 이번에 지금 보셨겠지만 이 어떤 협상 과정에서 향후에 협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유럽의 방위권 자체를 미국은 이제 빠지고 이제는 유럽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지원을 오로지 미국이 거의 다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유럽 전체 다 합쳐도 절반이 안 되고,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본보다도 지원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가장 큰 요인은 유럽과 관련해서 이제 완충지대였던 건데, 여기가 무너지면 곧바로 러시아와 나토가 이제 맞닥뜨리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유럽 애들이 내 생존권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이 비용 지원도 하고 군사적 지원도 해야 되는 건데, 자 보니까 미국만 많이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너희들은 지금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나는 지금 이자 비용이 지금 국방비를 넘어설 정도로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여기서 손을 뗄래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손을 떼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유럽이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일단은 에너지 측면은 러시아에 너무 의존을 했고, 또 우리가 경제는 중국에 너무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뭐 중국 어려워지고 러시아 전쟁하고 나니까 두 군데서 지금 너무나 어려운 현상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독일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게 재정과 관련해서 헌법까지 뜯어고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겠다라는 게 처음인데요. 아주 중요한 건 유럽이 적극적으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거고, 특히 유연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없었던입니다. 아예 없었던 독일이 처음으로 변심을 해서 재정 건전성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해서 경기 부양하고 안보를 가능하겠다라는 건 이거는 메가톤급 호재입니다. 엄청나게. 특히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독일이 국방비 지출 상한세를 폐지해버렸습니다. 얼마를 써도 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 한도에서 다 빼버린 거죠. 그렇죠? 국방비라는 게 얼마 될지 모르니까 엄청나게 써도 되라는 게서 무차입장능하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10년간 5천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조에 달하는 인프라 특별기금을 조성을 해서 특히 얘기하는 SOC 관련해서 이제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 또 하나 독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따라가면 주정부도 같이 따라간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충칙도 완화해줬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유럽에서 독일이 재정적으로 완화가 되면, 유연해지면 다른 국가들은 그 유연성을 더 발휘할 수 있어요. 독일이 풀었다는 얘기는 독일 외 국가들이 훨씬 더 재정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유럽이 적극적으로 흔히 얘기했었던 이제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서 독자적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이 국방, 방위력을 키우는 과정이 의외로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 좋아지거든요.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대전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이라는 국가가 1929년 대공황 일어나고 나서 그때까지도 경제가 살아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제 진주만이 침공을 당하고 그 뒤로 2차 대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군수공장 어마어마하게 돌아가면서 그 1929년 때 대공황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유럽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인프라 투자, 그죠? 방위 투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것도 뭐 설비 투자도 있겠지만 사람 고용 이런저런 정도 된다라고 보면 앞으로 유럽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당연히 유로화 입장에서는 달러와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예. 볼 수도 없는 제가 거네요. 지금 그래서 대놓고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기 반등이 아니라 뭔가 추세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앞서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독일이 역사상 처음 변한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궁금한 거죠. 게 이제 네. 미국은 연준이라는 은행이 있으니까 채권을 뭐 무제한으로 찍어도 연준이 사주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은 이제 중앙은행이 없으니까 ECB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사실은 이제 그걸로 넘어가는데, 여태까지는 뭐 자금 조달을 별로 안 하고 재정을 덜 썼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갔다면, 이제 이 수많은 뭐 무제한 차비고 뭐가 다 좋은데 이거를 과연 누가 독일의 돈을 사줄 거냐? 왜냐하면 유로를 자기가 찍는 게 아니잖아요. 유로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전부터 유럽 중앙은행은 유럽의 재정 기구보다 더 유연했어요.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이탈리아 출신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있었던 것도 기억하시겠지만 재정이 움직이면 통화당국도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하고 근데 이제 프랑스가 ECB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지분이고 있죠. 그다음에 이태리인데, 요 세 나라가 기본적으로 합의를 해서 앞으로 방위 관련된 채권을 찍으면 다 사주겠다. 뭐 현재- 이런 정도의 합의가 아직은 없는데 ECB에 EU에서만 있는데, 그렇게까지 유럽판 양적 완화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2010년에 남유럽 사태 때는 사실 양적 완화가 아니라 LTRO로 돈을 빌려주고 맞습니다. 받은 거거든요. 예. 이게 아니고 미국처럼 ECB 기준의 양적 완화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제 유럽이죠. ECB라고 불렸었던 유럽 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독일이 지분만큼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표수대로 해서 과반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독일은 딱 2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독일의 2표를 무력화하면 되는 건데, 재밌는 건 그 독일에 있는 두 분도 최근에 이와 괴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현재 독일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와 관련해서 ECB도 제가 볼 때는 같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래서 뭐 일부러 제가 유럽 중앙은행을 쓰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유럽의 은행들이 아니라 이제 재정기구들, 그러니까 각국 정부,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이 같이 움직이는 형태를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판 양적 완화도 예, 충분히 가능성도 가능하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유럽 죽어요. 이미 죽고 있었습니다. 예, 네. 이게 단순히 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알고는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독일이 왜 변화했을까? 그만큼 거의 직전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럽에 가보면 단순히 어떤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말고도요, 이미 산업적으로도 사망 선고를 받은 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하나만 하더라도 중국의 도전이 너무 거세죠. 그렇죠? 사실 중국 때문에 최근에 폴스바겐이 어떤 공장이 문 닫는 사태까지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독일에서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후 정책과 관련해서 몇 년 뒤로 후퇴해버렸잖아요. 당분간 우리가 아는 디젤이나 뭐 이런 거 써도 되라고 얘기했었던 이유도 그만큼 굉장히 급하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쓸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일단 독일의 정부도 변했는데 ECB라고 못 변할 건 없다. 특히 ECB는 독일의 그러니까 유럽의 정부보다도 훨씬 더 유연한 기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